이 꼬마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조선시대 청계진 마을, 천자문조차 외우지 못해 매일 회초리를 맞던 12살 소년 유단. 서당 아이들은 그를 바보단이라 부르며 놀렸습니다. 하지만 장터에만 가면 달랐어요. 손님의 눈빛 하나로 살 사람과 안 살 사람을 구분했고 하늘 냄새만으로 폭우를 예측했습니다. 어느 날 청계진 최고 상단의 행수가 유단을 발견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있다. 하지만 상단 총책 도성령은 10세밖에 안 된 아이가 자신보다 인정받는 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명을 씌우고 함정을 파고 급기야 출신까지 문제 삼았죠. 과연 유단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조선 최고의 장사꾼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글 한자 모르던 서당 꼴찌가 사람을 읽는 천재적 재능 하나로 조선 최고 상인이 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청계진 마을 서당에서는 아침마다 천자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의 낭낭한 목소리가 기와 지붕을 타고 흘러나왔죠. 하지만 그 소리 속에서 유독 한 아이의 목소리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12살 유단이었어요. 천지현황, 우주홍황. 아이들이 일제히 따라 읽는 동안 유단의 입만 헛되이 움직였습니다. 글자는 눈에 들어왔지만 뜻은 머릿속에 남지 않았어요. 윤진사가 죽비를 들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유단, 내가 또 그러느냐? 유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유단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죠. 윤진사가 한숨을 내쉬며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따닥. 회초리가 손바닥을 때렸습니다. 유단은 이를 악물었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습니다. 서당을 나설 때면 손바닥이 늘 빨갛게 부어 있었죠. 점심때가 되자 아이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단은 혼자 담장 밑에 앉아 주먹밥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싸준 보리밥이었습니다. 소금만 살짝 뿌린 주먹밥이었지만 유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이었죠. 야, 바보단.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유단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놀림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천자문도 못 외우는 주제에 서당은 왜 다녀? 집에서 밭이나 매지. 유단은 주먹밥을 입에 넣으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담장 너머를 향하고 있었어요. 저 멀리 장터 쪽에서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윤진사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유단은 그 틈을 타 서당 뒤편으로 빠져나왔어요. 발걸음은 자연스레 장터로 향했습니다. 청계진 장터는 5일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행상들이 좌판을 펼쳐 놓았어요. 생선 냄새, 나물 향기, 떡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유단은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죠. 이리 오소, 이리 오소. 오늘 잡은 싱싱한 생선이요. 생선 장수 고씨가 목청껏 외쳤습니다. 유단은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고씨는 손님들에게 생선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단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죠. 고씨가 웃으며 손님을 대하는 순간에도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손님이 생선을 고를 때마다 고씨의 시선이 손님의 손끝을 좇았어요. 그리고 손님이 값을 깎으려 할 때면 고씨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저 양반은 살 생각이 없구나. 유단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그 손님은 이것저것 만지기만 하다가 빈손으로 돌아섰어요. 고씨는 짜증스럽게 생선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다음 손님이 왔습니다. 중년 부인이었어요. 그녀는 말없이 생선을 집어들며
아가미를 살폈습니다. 고 씨의 표정이 달라졌죠.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허리를 약간 숙였습니다. 저 어른은 살 거야. 유단의 예상대로 부인은 생선 3마리를 샀습니다. 고 씨가 능숙하게 생선을 싸주며 웃었어요. 유단은 그 장면을 빤히 지켜봤습니다. 꼬마, 거기서 뭐 하는 게야? 고 씨가 유단을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유단은 당황해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고 씨는 손짓으로 유단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 유단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고 씨가 생선 1마리를 들어 보이며 물었어요. 이 생선 신선해 보이나? 유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 씨가 웃으며 다른 생선을 내밀었죠. 그럼 이건? 유단은 잠시 생선을 들여다봤습니다. 아가미 색깔이 약간 흐렸어요. 유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조금 덜 신선해 보여요. 고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유단을 자세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 놈 눈이 있구나. 유단은 무슨 말인지 몰라 그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고 씨가 다시 장사를 시작했지만 이따금 유단을 돌아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유단은 서둘러 서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윤진사가 돌아오기 전에 자리에 앉아야 했거든요. 다행히 윤진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서당 문이 열렸습니다. 윤진사가 들어서며 아이들을 둘러봤어요. 유다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배운 구절을 외워보거라. 아이들이 차례로 일어나 천자문을 읊었습니다. 유단의 차례가 됐어요. 유단은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지만 글자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천지, 천지. 윤진사가 다시 죽비를 들었습니다. 유단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지만 윤진사는 죽비를 내려놓으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이 서당에 다니는 게냐? 유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몰랐거든요. 다만 어머니가 글을 배우라고 했기에 다닐 뿐이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외워오너라. 윤진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유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당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단은 다시 장터를 지나갔습니다. 해질녘 장터는 낮과 다른 풍경이었어요. 장사를 마친 상인들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 씨도 생선을 담았던 광주리를 씻고 있었습니다. 유단이 지나가자 고 씨가 불렀어요. 꼬마, 잠깐만. 유단이 멈춰섰습니다. 고 씨가 작은 보자기를 꺼내 건넸어요. 안에는 말린 생선 한 토막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어미께 드려라. 유단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고 씨가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넌 물건보다 사람을 본다. 그게 장사꾼의 눈이야. 유단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서당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단은 보자기를 꼭 안고 집으로 달렸습니다. 초가집 안에서는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단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돌아봤어요. 왔구나. 오늘은 서당에서 무얼 배웠느냐? 유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도 천자문을 외우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대신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장터에서 받았어요. 어머니가 보자기를 풀어봤습니다. 말린 생선이 나왔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누가 준 게냐? 고씨 아저씨요. 생선 파시는 분이요. 어머니는 한동안 생선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유단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운 분이시구나. 내일 인사드리고 오너라. 유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생선을 씻어 저녁상에 올렸어요. 보리밥에 생선 한 토막,
그것만으로도 오늘 저녁은 특별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다는 방 한쪽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오늘 하루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서당에서 맞은 회초리, 아이들의 놀림, 장터에서 본 풍경들, 그리고 고 씨의 말, 넌 물건보다 사람을 본다. 유다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자신은 천자문을 외우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람의 눈빛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손님이 살지 말지, 장사꾼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그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유다는 잠들기 전까지 그 물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다는 평소보다 일찍 서당으로 갔습니다. 마당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유다는 책을 펼쳐놓고 천자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글자는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포기하지 않고 소리내어 읽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유단을 보고 웃었어요. 바보다니 오늘은 일찍 왔네. 유다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글자를 읽는데 집중했어요. 윤진사가 들어서며 아이들을 돌아봤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거라.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윤진사가 어제와 같은 구절을 가르쳤어요. 유다는 최선을 다해 따라 읽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유다는 또다시 담장 밑에 앉아 주먹밥을 꺼냈어요. 그런데 오늘은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서당에서 가장 조용한 아이였어요. 너 정말 글 못 읽어? 아이가 물었습니다. 유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가 자기 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천지야. 하늘과 땅이라는 뜻이야. 유다는 글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아이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으며 설명했어요. 이렇게 하나씩 외우면 돼. 유다는 처음으로 다른 아이에게서 친절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자기 주먹밥을 반으로 나눠 유단에게 건넸어요. 나눠 먹자. 유다는 주먹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후가 되자 유다는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고 씨는 오늘도 생선을 팔고 있었어요. 유단이 다가가자 고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왔구나. 어제 생선 잘 먹었느냐?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께서 감사하다 전하래요. 고 씨가 손짓으로 유단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오늘은 내일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유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 씨가 광주리를 가리켰어요. 저 생선들을 크기별로 나눠 놓아라. 유단은 광주리로 다가갔습니다. 생선들을 하나씩 집어들며 크기를 가늠했어요. 큰 것, 중간 것, 작은 것으로 나눴습니다. 고 씨가 지켜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넌 손이 빠르구나. 유다는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습니다. 서당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해가 지고 장터가 한산해질 무렵 유다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고 씨가 또다시 말린 생선을 건넸어요. 오늘도 수고했다. 유다는 꾸벅 인사하고 집으로 달렸습니다. 어머니는 유단을 보며 웃었어요. 오늘도 좋은 일이 있었구나. 유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유다는 다시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은 글을 못 읽지만 사람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은 몰랐어요. 하지만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이 재능이 언젠가 자신을 다른 곳으로 데려갈 거라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다는 여전히 서당에서 꼴찌였어요. 하지만 장터에서는 달랐습니다. 고 씨는 유단을 자주 불렀고 유다는 생선을 나르고 정리하는 일을 도왔죠. 그날도 유다는 점심 후 장터로 갔습니다. 하늘이 이상했어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공기가 묵직했습니다. 유다는 본능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비가 올 것 같아. 유단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고씨가 옆에서 웃었어요. 하늘이 뭘 말하더냐? 유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코끝으로 스며드는 냄새에 집중했어요. 비린내 속에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었습니다. 눅눅하고 무거운 냄새였죠. 고씨의 좌판 앞으로 손님이 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남자는 생선을 집어들며 아가미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유다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손님의 눈빛이 생선이 아니라 값을 계산하는 데 가 있었어요. 유단이 고씨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분은 안 사실 거예요. 고씨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과연 남자는 생선을 다시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비싸군.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고씨가 유단을 빤히 쳐다봤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손끝이요. 손끝이 생선을 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스치기만 했어요. 고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는 생선을 다시 정리하며 말했어요. 내 놈 정말 눈이 있구나. 오후가 되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천막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짐을 서둘러 정리했습니다. 큰 비가 올 모양이야. 옆 좌판의 포목상이 말했습니다. 송포 목상이었어요. 그는 천을 재빨리 걷어올리며 혀를 찼습니다. 이러다 장마가 일찍 오는 거 아닌가? 고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생선을 담은 광주리를 들어 올리며 유단을 봤어요. 유단아, 너 혹시 비가 언제쯤 올 것 같으냐? 유단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더 짙어졌어요. 바람 냄새도 달라졌습니다. 오늘 밤에요. 아마 내일 아침까지 계속 올 거예요. 고씨가 유단을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큰일인데, 고씨가 주변 상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바닷길이 끊긴다. 생선이 들어오지 않아. 송포 목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말린 생선 값이 오르겠군. 고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광주리를 내려놓으며 유단에게 물었어요. 유단아, 내 말이 정말이냐? 내일부터 큰 비가 온다는 게? 유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좋아. 나는 내 말을 믿겠다. 고씨는 서둘러 다른 생선 장수들에게 갔습니다. 그는 남은 말린 생선을 모두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상인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고씨 미쳤소? 생선을 그렇게 많이 사서 어쩌려고? 고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마 대비요. 혹시 모르지 않소? 상인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고씨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유단에게 눈짓했습니다. 유단아, 나 좀 도와라. 유단은 고씨를 따라 말린 생선을 날랐습니다. 생선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유단은 쉬지 않고 날랐습니다. 해질 무렵 고씨의 창고는 말린 생선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씨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웃었어요. 다 내 덕분이다. 유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비가 안 왔어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고씨가 유단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니야. 넌 틀리지 않을 거다. 그날 밤 유단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가 창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비가 올 모양이구나. 유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정말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빗방울이었지만 곧 굵어졌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유다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예측이 맞았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유다는 서당에 가지 않았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길이 질퍽했거든요. 대신 집에서 천자문을 읽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비가 잠시 멈췄습니다. 유다는 장터로 달려갔어요. 장터는 한산했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고 씨는 좌판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유단아, 내 말이 맞았다. 고 씨가 유단을 끌어안았습니다. 유단은 어리둥절했어요. 고 씨가 설명했습니다. 바닷길이 끊겼어. 생선이 들어오지 않아. 말린 생선값이 2배로 올랐다. 과연 고 씨의 좌판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 말린 생선을 사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고 씨는 웃으며 생선을 팔았습니다. 한 마리에 5냥이요. 평소보다 2배 비싼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불평 없이 샀어요. 다른 곳에는 생선이 없었거든요. 해질 무렵 고 씨의 말린 생선은 모두 팔렸습니다. 고 씨가 돈주머니를 흔들며 웃었어요. 유단아, 내 덕분에 큰 돈을 벌었다. 고 씨는 유단에게 은자 몇 냥을 건넸습니다. 유단은 놀라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고 씨는 유단의 손에 은자를 쥐어주었습니다. 내가 하늘을 읽어줬잖느냐. 이건 내 몫이다. 유다는 생전 처음 은자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유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 씨가 유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단아, 넌 글은 못 읽지만 사람과 하늘은 있는구나. 유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꿈틀거렸어요. 자신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다는 은자를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어디서 난 거냐? 고 씨 아저씨께서 주셨어요. 제가 비 오는 걸 미리 알아서요. 어머니가 유단을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우리 아들 참 기특하구나. 유다는 어머니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유단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며칠 후 장터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12살 아이가 날씨를 읽어 고 씨가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었어요. 상인들이 유단을 신기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송포 목상이 유단에게 다가왔습니다. 꼬마, 내가 그 소문의 주인공이냐? 유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포 목상이 빙그레 웃었어요. 대단하구나. 앞으로도 장터에 자주 나오너라. 유단은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서당에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관심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낯선 사람이 고 씨를 찾아왔습니다. 나이 50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옷차림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고 씨, 오랜만이요. 고 씨가 남자를 보더니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행수님, 어인일로 이런 곳까지. 하행수라 불린 남자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유단에게 멈췄어요. 저 아이가 소문의 그 아이요? 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행수가 천천히 유단에게 다가왔어요. 아이, 내가 날씨를 읽었다지? 유단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늘 냄새가 달랐어요. 하행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유단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재미있구나. 아이, 혹시 상단에서 일하고 싶지 않으냐? 유단은 상단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행수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고 씨가 유단을 대신해 대답했습니다. 행수님, 이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서당도 다니고 있고요. 하행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하지만 아이,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우리 상단으로 오너라. 내 재능이 아깝다. 하행수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유다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상단. 그게 무엇인지 유다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어요. 일주일 후 유다는 하행수의 상단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했거든요. 서당 공부보다 장사를 배우는 게 나을 거라고 어머니는 말했어요. 상단은 청개진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기와집이었어요. 대문 앞에는 대운상단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다는 긴장하며 대문을 두드렸어요. 누구냐? 안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단이 작게 대답했어요. 저 하행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어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20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나타났어요. 거친 인상에 단단한 체격이었습니다. 내가 그 꼬마냐? 날씨 읽는다는. 청년의 말투는 무뚝뚝했습니다. 유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년이 문을 활짝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행수님께서 기다리신다. 유단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마당이 펼쳐졌어요. 한쪽에는 커다란 창고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사랑채가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짐꾼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청년이 앞장섰습니다. 유다는 그를 따라 사랑채로 갔어요. 사랑채 대청마루에는 하행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장부를 보고 있었죠. 행수님, 꼬마를 데려왔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하행수가 고개를 들어 유단을 봤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왔구나. 이리 가까이 오너라. 유단이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하행수가 장부를 덮으며 물었어요. 이름이 뭐라 했느냐? 유단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12입니다. 하행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유단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유단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좋다. 오늘부터 내가 우리 상단 심부름꾼이다. 유단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행수가 옆에 서 있던 청년을 가리켰어요. 저 녀석이 백로상이다. 내가 따라다니며 배울 것이다. 백로상이라 불린 청년이 유단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회의가 섞여 있었어요. 행수님, 저런 꼬마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행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고 보면 안다. 저 아이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있다. 백로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행수가 유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창고 구경이나 하거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것이다. 유단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백로상이 유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따라와. 백로상의 말투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유단은 그를 따라 창고로 갔어요. 창고 문을 열자 각종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쌀, 배, 소금, 도자기까지. 유다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여기가 상단 창고다. 물건이 들어오면 이곳에 보관하고 팔릴 때까지 관리한다. 백로상이 설명했습니다. 유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고를 둘러봤어요. 한쪽 구석에는 장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건 뭐예요? 물건 출입을 기록하는 장부다. 이걸 보면 뭐가 들어오고 나갔는지 알 수 있지. 유다는 장부에 다가갔습니다. 한자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유다는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지만 숫자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숫자가 많네요. 그래. 장사는 결국 숫자 싸움이다. 백로상이 말했습니다. 그는 창고를 나서며 유단을 돌아봤어요. 내일부터 너는 내 뒤를 따라다닐 거다. 시장도 가고 거래처도 갈 것이다. 딴짓하지 말고 잘 보고 배워라. 유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로상이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갔어요. 유단이 그를 따라가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나이 30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옷차림이 고급스러웠고 얼굴에는 냉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너 새로 들어온 심부름꾼이냐? 남자가 물었습니다. 유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가 유단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런 꼬맹이를 데려오다니. 행수님도 늙으셨나 보군. 남자가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백로상이 유단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저 사람이 도성령이다. 상단 총책이지. 조심해라. 유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성령의 뒷모습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부터 유단은 백로상을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물가를 확인했어요. 어떤 물건이 귀한지, 어떤 게 흔한지 살폈습니다. 유단아, 젖살 좌판 보이냐? 백로상이 물었습니다. 유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기 주인이 손님을 대하는 걸 봐라. 어떤 손님이 진짜 살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겠느냐? 유단은 쌀 장수를 지켜봤습니다. 한 노파가 다가와 쌀을 만져봤어요. 쌀 장수는 웃으며 노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노파가 값을 물어보자 장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 할머니는 안 사실 거예요. 유단이 말했습니다. 백로상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어떻게 아느냐? 할머니가 쌀을 만질 때 손가락에 힘이 없었어요. 그냥 만져만 봤어요. 과연 노파는 쌀을 사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백로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법이네. 고씨가 널 칭찬한 게 헛말이 아니구나. 유단은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백로상이 계속해서 시장을 돌며 유단에게 물건을 가르쳐 줬어요. 어떤 게 좋은 배인지, 어떤 도자기가 비싼지. 오후가 되자 상단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장부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성령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백로상, 너 오늘 시장 돌았냐? 도성령이 물었습니다. 백로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쌀값이 조금 올랐고 배값은 내렸습니다. 도성령이 장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러다 유단을 봤어요. 꼬마, 넌 시장에서 뭘 배웠냐? 유단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도성령의 눈빛이 날카로웠거든요. 유단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물건보다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도성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람을 본다고? 웃기는 소리 마라. 장사는 물건을 사고 파는 거다. 유단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도성령이 백로상을 돌아봤어요. 이런 꼬마 데리고 다니지 말고 제대로 일이나 해라. 백로상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어요. 도성령이 비웃으며 사랑채로 걸어갔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저 양반은 원래 저래. 백로상이 유단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유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유단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땠느냐? 괜찮았어요. 많이 배웠어요. 유단은 오늘 하루를 어머니께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유단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아들 대견하구나. 앞으로도 열심히 하거라. 유단은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상단은 서당과 달랐어요. 글을 못 읽어도 괜찮았습니다. 사람을 읽고 시장을 읽으면 됐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단은 점점 상단 일에 익숙해졌어요. 백로상은 유단을 데리고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때로는 거래처를 가기도 했고 때로는 다른 상단에 가기도 했어요. 어느 날 백로상이 유단에게 물었습니다. 유단아, 내가 보기에 요즘 시장 분위기가 어떠냐? 유단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사람들이 쌀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더요. 백로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흉년이 들 거라는 소문 때문이지. 사람들이 미리 쌀을 사두는 거야. 유다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장사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때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백로상 형, 유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형처럼 될 수 있을까요? 백로상이 유단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넌 나보다 나을 거다. 내게는 특별한 눈이 있으니까. 유단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백로상이 유단의 머리를 헝클었어요. 열심히 배워라. 그럼 넌 큰 장사꾼이 될 거다. 유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유단은 더욱 열심히 상단 일을 배웠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단은 이제 장터 물가를 거의 외우고 있었어요. 어떤 물건이 언제 비싸고 언제 싼지 알았습니다. 하루는 하행수가 유단을 불렀습니다. 유단아, 내가 한 달간 일을 잘했다고 들었다. 유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행수가 은자 몇 냥을 건넸어요. 이건 내 품삯이다. 받아라. 유단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생전 처음 품삯을 받았거든요. 하행수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유단은 은자를 꼭 쥐고 집으로 달렸습니다. 어머니께 품삯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유단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비록 서당 꼴찌였지만 상단에서는 인정받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유단은 행복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유단은 이제 상단 일에 능숙해졌어요. 백로상은 유단을 믿고 혼자 심부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유단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백로상이 유단을 데리고 다른 상단에 갔습니다. 동쪽 고을에 있는 큰 상단이었어요. 화성상단이라 불렸습니다. 여기는 우리보다 큰 곳이다. 눈 크게 뜨고 잘 봐둬라. 백로상이 말했습니다. 유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성상단은 대운상단보다 훨씬 컸습니다. 창고만 해도 5채나 됐어요. 마당에서 화성상단 사람들이 나와 맞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백로상을 보더니 웃었어요. 오랜만이요, 백서방. 그러게 말이요. 백로상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유단은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유단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요? 우리 상단 심부름꾼이요. 백로상이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유단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유단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어린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군.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유단은 불편했지만 참았어요. 일을 마치고 대운상단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질 무렵이었어요. 백로상이 유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수고했다. 집에 가서 쉬어라. 유단이 인사하고 돌아서려는데 누군가 백로상을 불렀습니다. 백서방, 잠깐만. 화성상단 사람이었어요. 아까 유단을 유심히 보던 그 남자였습니다. 백로상이 멈춰 섰어요. 무슨 일이요? 따로 할 말이 있어. 잠깐 걸을까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백로상이 유단을 돌아봤어요. 유단아, 너 먼저 가거라. 유단은 고개를 끄덕이고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유단은 담장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백로상과 화성상단 남자가 마당을 걷고 있었어요. 유단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백서방, 당신은 재주가 있어. 그런데 왜 그런 작은 상단에 묶여 있어? 남자가 물었습니다. 백로상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화성상단으로 오시오.
품삯을 2배로 드리겠소. 유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백로상이 떠난다니. 백로상은 유단에게 형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건 백로상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남자가 재빨리 말을 이었어요. 생각해 보시오. 대운상단은 앞으로 크게 성장하기 어렵소. 도성령이 총책인 한 말이요. 백로상이 침묵했습니다. 남자가 백로상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일주일만 생각해 보시오. 좋은 답을 기다리겠소. 남자가 떠났습니다. 백로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유다는 담장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다음날 유다는 평소처럼 상단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백로상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백로상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형, 어디 아프세요? 유단이 물었습니다. 백로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괜찮아. 하지만 유단은 알았습니다. 백로상이 무언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요. 유단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백로상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유단은 혼자 시장을 돌았습니다. 고 씨를 만나러 갔어요. 꼬마 왔구나. 오늘은 혼자냐? 고 씨가 물었습니다. 유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 씨가 유단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 있느냐? 얼굴이 안 좋구나. 유단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백로상 형이 다른 상단으로 갈지도 몰라요. 고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생선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유다는 며칠 전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은 더 나은 곳을 찾는 법이니까. 하지만 형이 가면 저는. 유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 씨가 유단의 어깨를 툭 쳤어요. 유단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형을 믿는 것뿐이다.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이고. 유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날 오후 유단은 상단으로 돌아갔습니다. 백로상이 창고에서 장부를 보고 있었어요. 유단이 다가가자 백로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단아. 네, 형. 백로상이 잠시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한테 제안이 하나 들어왔다. 유다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백로상이 계속 말했어요. 다른 상단에서 오라고 한다. 품삯도 더 준다고. 유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백로상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고민이다. 여기선 도성령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거든. 유단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백로상이 유단을 똑바로 봤어요. 유단아, 솔직히 말해라. 내가 가면 어떻겠느냐? 유단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백로상을 봤어요. 형이 가고 싶으시면 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백로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유단이 계속 말했어요. 형은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젠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백로상이 유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정말 괜찮겠느냐? 유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백로상이 한참 유단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 덕분에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유단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백로상이 창고를 나갔어요. 유단은 혼자 남았습니다. 유단은 창고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백로상은 유단에게 형이었습니다. 상단에서 유일하게 편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유단은 백로상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백로상에게도 더 나은 길이 있다면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백로상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밤 유다는 백로상을 마주쳤습니다. 백로상의 옷에서 낯선 냄새가 났어요. 형, 어디 다녀오세요? 유단이 물었습니다. 백로상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냥 산책했다. 하지만 유다는 알았습니다. 백로상이 화성상단 사람들을 만나고 온 거라는 걸요. 유다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단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창고에서 물건이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도성령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찾아라. 도둑놈이 들었다.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유단도 창고로 갔어요. 백로상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뭐가 없어진 거예요? 유단이 물었습니다. 백로상이 장부를 보며 대답했어요. 비단 5필이다. 도성령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창고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저와 백로상입니다.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도성령의 시선이 백로상에게 향했어요. 백로상, 내가 뭘 아느냐? 백로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도성령이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요즘 다른 상단 사람들과 만난다며? 혹시 그들에게 넘기려고 훔친 거 아니냐? 백로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다는 백로상을 돌아봤어요. 백로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그럼 증명해봐라. 내가 안 훔쳤다는 걸. 도성령이 비웃었습니다. 백로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유단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행수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행수가 물었습니다. 도성령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행수가 백로상을 봤습니다. 백로상, 내가 정말 훔친 게 아니냐? 백로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행수님,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행수가 한참 백로상을 보다가 말했어요. 나는 너를 믿는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다. 유단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행수님,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모두가 유단을 돌아봤어요. 도성령이 비웃었습니다. 꼬마가 뭘 찾는다는 거냐? 하지만 하행수는 유단을 봤습니다. 좋다. 해봐라. 유단은 고개를 끄덕이고 창고로 갔습니다. 백로상이 유단을 따라왔어요. 유단아, 괜찮겠느냐? 유단은 백로상을 돌아봤습니다. 형을 믿어요. 형은 안 그러실 뿐이에요. 백로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유단이 백로상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꼭 찾을게요. 그날부터 유단은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도둑을 찾아야 백로상의 누명을 벗길 수 있었거든요. 유단은 사흘 밤낮을 창고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비단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백로상의 누명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도성령이 하행수를 찾아갔습니다. 유단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행수님,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백로상을 내보내십시오. 도성령이 말했습니다. 하행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없지 않은가? 증거는 충분합니다. 창고 열쇠를 가진 사람은 둘뿐이었고 백로상은 다른 상단과 접촉했습니다. 도성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행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바로 그때 유단이 입을 열었습니다. 행수님, 제가 찾았습니다. 모두가 유단을 돌아봤어요. 도성령이 비웃었습니다. 뭘 찾았다는 거냐? 유단이 품에서 1000조각을 꺼냈습니다. 비단 자투리였어요. 이걸 창고 뒤편 담장 밑에서 찾았습니다. 누군가 담을 넘어들어와 훔쳐간 겁니다. 하행수가 1000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분명 사라진 비단과 같은 것이었어요. 백로상, 내가 담장을 넘었느냐? 하행수가 물었습니다. 백로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행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도성령을 봤어요. 이것으로 백로상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 도성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백로상이 유단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유단아. 백로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단은 백로상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며칠 후 백로상이 유단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있었어요. 유단아, 나는 가지 않기로 했다. 유단의 눈이 커졌습니다. 백로상이 유단의 어깨를 잡았어요. 내가 날 믿어줬잖느냐. 나도 너를 끝까지 지킬 거다. 유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백로상이 머리를 헝클었어요. 우리 끝까지 함께 가자. 유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하행수가 유단을 불렀습니다. 사랑채에는 하행수와 백로상이 있었어요. 유단아, 내게 일을 하나 맡기려 한다. 하행수가 말했습니다. 유단은 바로 섰어요. 인삼거래다. 가을이 오기 전에 인삼을 사들여야 한다. 인삼은 귀한 약재였습니다. 값도 비쌌어요. 유단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내가 시장을 돌며 인삼값과 수요를 알아봐라. 그리고 언제 사들이는 게 좋을지 판단해라. 유단은 큰 책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단은 그날부터 시장을 돌았습니다. 인삼을 파는 곳마다 들러값을 물었어요. 사람들의 반응도 살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유단은 장부에 기록을 했어요. 인삼값은 조금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수요도 늘었어요. 유단은 하행수에게 보고했습니다. 행수님, 지금 사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오면 값이 더 오를 겁니다. 하행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판단을 믿겠다. 백로상, 인삼을 대량으로 사들여라. 백로상이 인삼 상인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일주일 만에 인삼 100근을 사들였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래였습니다. 유단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맞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인삼값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렸어요. 다른 지역에서 인삼이 대량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성령이 하행수를 찾아갔습니다. 유단도 그 자리에 불려갔어요. 행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인삼값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큰 손해를 봤어요. 도성령이 소리쳤습니다. 하행수가 유단을 봤어요. 유단아, 무슨 일이냐? 유단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어요. 상단에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성령이 비웃었어요. 봤습니까? 이게 꼬마한테 일을 맡긴 결과입니다. 하행수가 손을 들어 도성령을 제지했습니다. 그는 유단을 불렀어요. 유단아, 이리 오너라. 유단이 다가갔습니다. 하행수가 유단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실수는 누구나 한다. 중요한 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다. 유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행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책임은 져야 한다. 한 달간 품삯을 받지 못할 것이다. 유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땅한 벌이었어요. 그날 밤 유단은 집에 돌아와 방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유단은 상단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팠던 거예요. 어머니가 걱정하며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열이 있구나. 오늘은 쉬어라. 유단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며칠간 열이 내리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자
고 씨가 서 있었어요. 꼬마가 아프다고 들었소. 찾아왔소. 고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다는 이불 속에서 고개를 돌렸어요. 고 씨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생강차였어요. 이거 마셔라. 몸이 나을 거다. 고 씨가 말했습니다. 유다는 일어나 앉아 차를 받아들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데웠습니다. 꼬마, 인삼거래 실패했다며? 고 씨가 물었습니다. 유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 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장사꾼은 잃고 벌고 또 잃는 게 일이다. 한번 실수했다고 그만둘 거냐? 유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 씨가 유단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됐다.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라. 유단은 생강차를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게 넘어갔어요. 가슴속까지 따뜻해졌습니다. 고 씨가 떠난 후 유단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놀라 물었어요. 어딜 가려느냐? 상단에 가야 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유다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밥이라도 먹고 가거라. 하지만 유다는 이미 달리고 있었습니다. 상단에 도착하니 백로상이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유단을 보더니 놀랐어요. 유단아, 일어났구나. 괜찮으냐? 유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백로상에게 물었어요. 형, 제가 틀렸던 게 뭘까요? 백로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판단이 아니라 시기였다. 유단의 눈이 커졌습니다. 백로상이 계속 말했어요. 내 예측은 맞았어. 가을에 인삼값이 오를 거라는 건 말이야. 하지만 너무 일찍 샀지. 다른 지역 물량을 고려하지 못했고. 유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실수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제가 시장만 보고 더 큰 흐름을 보지 못했어요. 백로상이 유단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맞아. 하지만 이제 알았잖느냐. 그럼 다음엔 하지 않으면 돼. 유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녁 하행수가 유단을 불렀습니다. 사랑채에는 하행수 혼자 있었어요. 유단아, 앉아라. 유단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하행수가 차를 따라 주었어요.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 하행수가 물었습니다. 유단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틀렸던 건 판단이 아니라 시기였습니다. 저는 청계진 시장만 보고 다른 지역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행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장사는 한 곳만 보는 게 아니다. 천하를 봐야 한다. 유다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하행수가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유단아, 내가 실수했지만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유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행수가 빙그레 웃었어요. 내가 도망치지 않고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다. 유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행수가 유단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앞으로도 실수할 것이다. 하지만 매번 일어나면 된다. 그게 장사꾼이다. 유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행수의 말이 가슴에 새겨졌어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삼값이 갑자기 올랐어요. 북쪽에서 흉년이 들어 약재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로상이 유단을 찾아왔습니다. 유단아, 내 예측이 맞았다. 백로상이 소리쳤습니다. 유단은 믿을 수 없었어요. 백로상이 설명했습니다. 비록 시기는 틀렸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득을 봤어. 지금 팔면 본전에 약간의 이익까지 남는다. 유단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행수도 기뻐했어요. 유단아, 내 덕분이다. 하지만 유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운이었다는 걸요.
자신은 여전히 부족했어요. 그날 밤 유다는 집으로 돌아가며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유다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엔 실수하지 않겠다고, 더 넓게 보고 더 깊이 생각하겠다고. 유다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장사꾼이 되는 길을 깨달았습니다. 인삼거래 이후 유단의 명성은 상단 안팎으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10세밖에 안 된 아이가 큰 거래를 성공시켰다고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도성령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하행수가 유단에게 새로운 일을 맡겼습니다. 무명거래였어요. 가을이 오면 무명 수요가 늘어났거든요. 유단아, 서쪽 고을에서 무명을 사올 것이다. 내가 직접 가서 품질을 확인해라. 하행수가 말했습니다. 유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로상과 함께 가는 일이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옆에 있을 거다. 백로상이 유단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유단은 안심했어요. 이틀 후 유단과 백로상은 서쪽 고을로 떠났습니다. 하루 종일 걸려 도착했어요. 무명장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물건은 준비되어 있소. 장수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무명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어요. 유다는 무명을 하나씩 만져봤습니다. 품질이 좋습니다. 유단이 말했습니다. 백로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실어 가시오. 장수가 말했습니다. 유단과 백로상은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짐꾼들이 무명을 실었습니다. 유단은 마지막으로 무명을 확인했어요. 문제 없었습니다. 청계진으로 돌아오는 길은 순조로웠습니다. 해질 무렵 상단에 도착했어요. 창고지기가 무명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펼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창고지기가 말했습니다. 유다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상단 마당이 시끄러웠습니다. 유단이 달려가 보니 사람들이 창고 앞에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유단이 물었습니다. 창고지기가 무명한 피를 들어 보였어요. 무명의 구멍이 송송 뚫려 있었습니다. 불량품이야. 이게 뭐냐? 도성령이 소리쳤습니다. 유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유단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성령은 다른 무명들도 펼쳐 보였어요. 모두 구멍이 있었습니다. 내가 확인했다고? 이게 확인한 거냐? 도성령이 비웃었습니다. 유단은 말문이 막혔어요. 백로상이 무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구멍을 자세히 살폈어요. 이건 나방이 먹은 자국입니다. 오래된 무명이에요. 백로상이 말했습니다. 유단도 구멍을 봤어요. 백로상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유단이 말했습니다. 도성령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건 내 변명이지. 내가 제대로 보지 않은 거야. 하행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무명을 들어봤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단아, 정말 확인했느냐? 하행수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유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이런 구멍은 없었습니다. 하행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바꿔치기 했다는 말이냐? 유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도성령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행수님, 이건 명백한 실수입니다. 유단이 책임져야 합니다. 하행수가 유단을 봤습니다. 유단은 고개를 숙였어요. 행수님,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하행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흘을 주겠다. 그때까지 증거를 찾지 못하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 유다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어요. 백로상이 유단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단아, 뭔가 이상해. 우리가 가져온 무명이 바뀐 게 분명하다. 유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랬을까요? 유단은 그날부터 밤낮으로 조사했습니다. 창고지기를 찾아갔어요. 어젯밤 창고에 누가 왔습니까? 유단이 물었습니다. 창고지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소. 내가 밤새 지켰소. 유단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창고지기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유단은 창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뒤편 담장 밑에 발자국이 있었어요. 누군가 담을 넘었던 겁니다. 백로상 형? 유단이 백로상을 불렀습니다. 백로상이 달려왔어요. 이 발자국 보세요. 누군가 담을 넘어 창고에 들어온 겁니다. 백로상이 발자국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런데 신발 자국이 특이하네. 가죽신이야. 가죽신은 비쌌습니다. 평범한 짐꾼이 신을 물건이 아니었어요. 유다는 상단 안을 둘러봤습니다. 누가 가죽신을 신고 있을까요? 저녁 무렵 유다는 마당에서 도성령을 봤습니다. 도성령이 신을 벗고 사랑채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유다는 몰래 다가가 신을 봤습니다. 가죽신이었어요. 그리고 신 바닥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성령이었어요. 도성령이 무명을 바꿔치기 한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유다는 백로상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도성령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증명하지? 백로상이 물었습니다. 유다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형, 송포 목상을 찾아가야 해요. 유단이 말했습니다. 송포 목상은 무명 거래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튿날 유단은 송포 목상을 찾아갔습니다. 송포 목상이 유단을 반갑게 맞았어요. 꼬마, 무슨 일이냐? 유단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송포 목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방 먹은 무명이라. 그건 오래 묵힌 거야. 새 무명에는 절대 그런 게 없지. 그럼 누가 일부러 바꿔치기 했다는 뜻인가요? 그렇겠지. 그런데 오래된 무명은 어디서 구했을까? 송포 목상이 턱을 매만졌습니다. 유단도 생각했어요. 갑자기 송포 목상이 무릎을 쳤습니다. 아, 얼마 전에 도성령이 내게 묵은 무명을 사려고 했어. 값을 싸게 쳐줄 수 있냐고 물었지. 유단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성령이었어요. 도성령이 미리 준비한 겁니다. 그때 얼마나 샀나요? 한 10필쯤 됐을 거야. 유단은 증거를 잡았습니다. 송포 목상이 증인이 돼줄 수 있었어요. 아저씨, 상단에 가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유단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송포 목상이 빙그레 웃었어요. 그래, 내가 전에 날 도와줬으니 내가 도와줄 차례지. 유단은 송포 목상과 함께 상단으로 갔습니다. 백로상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행수님을 뵈어야 합니다. 유단이 말했습니다. 하행수가 사랑채로 나왔어요. 도성령도 함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행수가 물었습니다. 유단이 앞으로 나섰어요. 행수님, 진실을 밝혔습니다. 유단은 발자국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죽신 흔적, 그리고 송포 목상의 증언까지 모든 걸 설명했어요. 도성령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하행수가 도성령을 봤어요. 도성령, 이게 사실이냐? 도성령이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꼬마의 억지일 뿐이요. 하지만 송포 목상이 나섰습니다. 아니요, 행수님. 내가 직접 도성령에게 묵은 무명을 팔았소. 하행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도성령을 똑바로 봤어요. 창고 뒤편을 살펴보자 사람들이 창고로 갔습니다. 담장 및 발자국을 확인했어요. 하행수가 도성령의 신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신 바닥과 발자국이 똑같았어요. 도성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행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성령,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도성령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어요. 저 꼬마가 미웠소. 도성령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나보다 인정받는 게 참을 수 없었소. 하행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누명을 씌웠단 말이냐? 도성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행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장 짐을 싸라. 내 상단에서 나가라. 도성령이 하행수를 봤습니다. 하지만 하행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도성령은 비틀거리며 사랑채로 갔습니다. 마당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다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도성령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웠어요. 하행수가 유단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생했다, 유단아.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진실이 밝혀졌다. 유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로상이 유단을 끌어안았어요. 잘했다, 유단아. 그날 밤 유단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았어요. 유단은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고,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유단은 그날 밤 진짜 장사꾼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며칠 후 하행수가 유단을 불렀습니다. 유단아, 앞으로 내가 상단의 시황 점꾼이 되어라. 시황 점꾼은 시장 흐름을 읽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유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행수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넌 이미 증명했다. 내 능력을 말이야. 유단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솟구쳤어요. 열센 유단은 그렇게 상단의 중요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시황 점꾼이 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유단은 매일 시장을 돌며 물가를 살폈어요. 상단의 거래는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유단이 시장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낯선 노파가 유단을 빤히 쳐다봤어요. 노파는 채소를 팔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노파가 유단을 불렀습니다. 유단이 멈춰 섰어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도련님 눈이 옛 주인과 닮았구려. 노파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유단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옛 주인이요? 노파가 유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유단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맞아. 틀림없어. 유 주인 댁 혈육이 분명해. 유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노파가 계속 말했어요. 20년 전 청계진에 유상인이라는 분이 계셨지. 큰 상단을 꾸리던 분이었어. 유단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 상단이 무너졌지. 유상인은 병으로 돌아가셨고 노파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분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 도련님이 혹시... 유단은 어지러웠습니다. 자신의 출신을 알지 못했거든요. 어릴 적 기억은 흐릿했어요. 제가 그 아이일까요? 노파가 유단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손목에 점이 있나요? 유단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 안쪽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노파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요. 유상인 아드님이 똑같이 그곳에 점이 있었어요. 유단은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몰락한 상인의 아들이라니. 그날 밤 유단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유단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봤어요.
왔느냐? 오늘은 일찍 왔구나. 어머니, 제게 물어볼 게 있어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유단이 입을 열었어요. 제 친부모님은 누구세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했구나. 유단도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유단의 손을 잡았어요. 너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다. 유단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15년 전 겨울이었다. 눈이 몹시 내리던 날 대문 앞에 내가 있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자기에 쌓여 있었지. 그리고 종이 한 장이 있었어. 유단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유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너를 내 아들로 키웠어. 어머니가 유단의 손을 꼭 쥐었어요.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유단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제게 진짜 어머니예요.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다음 날 유단은 고 씨를 찾아갔습니다. 고 씨는 생선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꼬마 왔구나. 오늘은 표정이 안 좋네. 유단은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고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구나. 유상인 말이지. 나도 기억해. 고 씨가 생선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었어. 정직하게 장사하셨지. 하지만 흉년의 빚을 다 갚으시려다 병을 얻으셨어. 유다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분 부인도 일찍 돌아가셨지. 그래서 아드님을 혼자 키우셨어. 고 씨가 유단을 봤어요. 내 친부모는 훌륭한 분들이셨다. 넌 그 피를 이었어. 유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웠어요. 며칠 후 하행수가 유단을 불렀습니다. 사랑채에는 하행수 혼자 있었어요. 유단아, 앉아라. 유단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하행수가 차를 따라 주었어요. 내 출신에 대해 들었다. 유단은 놀라 하행수를 봤습니다. 하행수가 빙그레 웃었어요. 시장에는 소문이 빠르다. 내가 유상인의 아들이라는 이야기 말이야. 유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행수가 말했어요. 유상인은 내 친구였다. 유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행수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부탁하셨지.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유단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 나는 찾지 못했지. 하행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내가 나타났어.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내가 유상인의 아들이라는 걸. 유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행수가 계속 말했어요. 내 눈빛이 똑같았거든. 사람을 읽는 그 눈이. 유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행수가 유단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유단아, 넌 핏줄이 아니라 실력으로 여기 왔다. 그걸 잊지 마라. 유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상단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유단의 출신을 문제 삼았어요. 도성령의 일당이었습니다. 유상인 집안은 빚더미였소. 그 아들이 상단 일을 맡아도 되는 거요?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하행수가 나섰습니다. 유단의 출신이 문제가 되느냐? 그는 실력으로 여기 섰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유단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바로 그때 백로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유단이 누구 아들이든 상관없소. 내가 보증하오. 백로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어서 고 씨도 나타났어요. 나도 보증하오. 유단은 정직한 아이요. 송포 목상도 왔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유다는 믿을 만한 아이요. 유다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행수가 사람들을 돌아봤어요. 들었는가? 유다는 많은 이가 인정하는 아이다. 출신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동은 그렇게 가라앉았어요. 그날 저녁 유다는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백로상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하냐? 제가 누군지 생각하고 있어요. 유단이 대답했습니다. 백로상이 빙그레 웃었어요. 넌 유단이야. 그걸로 충분하지. 유단이 백로상을 받습니다. 백로상이 계속 말했어요.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유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형, 저는 아버지처럼 정직한 장사꾼이 되고 싶어요. 백로상이 유단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래, 넌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어. 유단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아버지도 자신을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하행수가 유단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단아, 내 아버지가 남긴 게 있다. 하행수가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유단이 풀어보니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내 아버지가 쓰던 장부다. 내가 보관하고 있었지. 유단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빼곡했어요. 장사 기록과 함께 짧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정직이 최고의 장사다. 사람을 먼저 보고 물건을 보라. 실수해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유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자신이 배운 것과 같았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유단아,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훌륭한 장사꾼이 되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늘 내 곁에 있단다. 유다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유다는 어머니에게 수첩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도 글을 읽으며 울었어요. 내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구나. 유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저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 아들로 살고 싶어요. 어머니가 유단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아들. 유단은 그날 밤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신은 유상인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단 자신이었습니다. 석 달 후 대운상단은 청계진에서 가장 큰 상단이 되었습니다. 유단의 시황 읽기 덕분이었어요. 거래는 성공을 거듭했습니다. 어느 날 하행수가 유단을 불렀습니다. 사랑채에는 하행수와 백로상이 있었어요. 유단아, 앉아라. 유단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하행수가 차를 따라 주었어요. 큰 거래가 하나 성사됐다. 한양 상단과의 일이다. 유단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양은 조선의 중심이었어요. 내 덕분이다. 내가 읽은 시황이 정확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 하행수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이건 내 몫이다. 은자 주머니였습니다. 유다는 놀라 손을 저었어요.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행수는 유단의 손에 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내가 벌어들인 거다. 받아라. 유단은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어요. 하행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단아, 이제 내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왔다. 유단이 하행수를 봤습니다. 하행수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나는 늙었다. 상단을 이끌어갈 후계자가 필요하다. 유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행수가 유단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유단아, 내가 대운상단의 부행수가 되어주겠느냐?
부행수는 상단의 두 번째 자리였습니다. 언젠가는 행수가 될 자리였어요. 유다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백로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이미 하고 있어.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일이야. 하행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상단 식구들 앞에서 발표하겠다. 유다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다음 날 아침 상단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행수가 대청마루에 섰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다. 하행수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부로 유단을 대운상단 부행수로 임명한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단의 실력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백로상이 앞으로 나와 유단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축하한다, 유단아. 고씨도 마당 한쪽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송포 목상도 박수를 쳤어요. 유단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행수가 유단을 불렀습니다. 유단아, 한마디 해라. 유단이 대청마루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유단을 봤어요. 유단은 한참 그들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글을 못 읽는 서당 꼴찌였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장터에서 사람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씨 아저씨, 백로상 형, 하행수님,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장사꾼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유단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며칠 후 유단은 하행수에게 청을 올렸습니다. 행수님, 제가 고향에 다녀와도 될까요? 하행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가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라. 유단은 은자를 챙겨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유단이 은자 주머니를 내밀었어요. 제가 부행수가 됐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단이 어머니의 손에 은자를 쥐어주었어요. 이제 어머니 고생 끝이에요. 어머니가 유단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구나. 유단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저 서당에 다녀와도 될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단은 서당으로 향했어요. 서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단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진사가 나타났어요. 그는 유단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구신가? 저 유단입니다. 예전에 여기 다녔어요. 윤진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유단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유단, 그 꼴찌 유단? 유단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진사가 놀라며 유단을 맞았어요. 들어오너라. 유단이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윤진사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쉬어라. 손님이 오셨다. 아이들이 유단을 봤습니다. 유단은 아이들 앞에 섰어요. 나는 유단이라고 한다. 예전에 여기 다녔지.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뭐 하세요? 상단에서 일한다. 부행수가 됐어.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진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부행수라니. 대단하구나. 유단이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천자문을 제대로 외우지 못했어. 맨날 회초리만 맞았지.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유단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장터에서 다른 걸 배웠어. 사람을 읽는 법을 말이야.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너희들도 각자의 길이 있어. 글을 잘 읽는 아이도 있고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도 있을 거야.
장사를 잘하는 아이도 있겠지. 유단이 아이들을 한 명씩 봤습니다. 중요한 건 내 길을 찾는 거야. 남과 비교하지 마라. 윤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단이 허리를 굽혀 윤진사에게 인사했어요. 훈장님, 그동안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윤진사가 유단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내가 결국 내 길을 찾았구나. 훌륭하다. 유단은 서당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그날 저녁 유단은 고 씨를 찾아갔습니다. 고 씨는 장사를 마치고 정리하고 있었어요. 꼬마, 아니, 이제 부행수님이라 불러야 하나? 고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단도 웃었어요. 그냥 유단이라 불러주세요. 고 씨가 생선 한 마리를 건넸습니다. 축하한다. 내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다. 유단은 생선을 받았습니다. 고 씨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유단아, 넌 멀리 갈 거다. 청계진을 넘어서 말이야. 유단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고 씨가 유단을 봤어요. 한양에 가거라. 그곳에서 더 큰 장사를 배워라. 유단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짜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요. 며칠 후 유단은 하행수에게 청을 올렸습니다. 행수님, 저 한양에 가고 싶습니다. 하행수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하행수는 서찰 한 통을 건넸어요. 한양에 내 친구가 있다. 이 서찰을 전해라. 그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유단은 서찰을 받았습니다. 하행수가 유단의 어깨를 잡았어요. 유단아, 넌 이제 청계진을 넘어 조선을 읽어야 한다. 유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 후 유단은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백로상이 함께 가기로 했어요. 나 혼자 두고 갈 순 없지. 백로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단은 고마웠어요. 떠나는 날 아침 상단 식구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하행수가 유단의 손을 잡았어요. 천하를 읽고 오너라. 유단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 씨도 왔습니다. 잘 다녀와라, 꼬마. 송포 묵상도 손을 흔들었어요. 유단은 한 명씩 인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유단의 옷매무새를 만져주었어요. 잘 다녀오너라. 어미는 여기서 기다리마. 유단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금방 올게요. 어머니. 유단과 백로상은 청계진을 떠났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유단은 뒤를 돌아봤어요. 청계진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쉽냐? 백로상이 물었습니다. 유단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다시 올 거니까요. 두 사람은 한양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길은 멀었지만 유단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 열흘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언덕 위에서 한양이 보였어요. 거대한 성곽과 기와 지붕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게 한양이구나. 유단이 중얼거렸습니다. 백로상이 웃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유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품속의 수첩을 만졌어요. 아버지가 남긴 수첩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할 수 있겠죠? 유단은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유단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 그곳에서 유단은 더 큰 세상을 읽을 것이었습니다. 열셋 서당 꼴찌 유단은 그렇게 조선 최고의 장사꾼이 되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유단의 앞날을 밝혀주듯이.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